제국주의와 기독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민주의 첫 번째 단락이었고 두 번째 단락 차 페이지. 근대적 의미의 식민주의는 다수 원주민과 외부로부터 온 소수 침입자 사이에 지배 피지배 관계를 의미하게 되었다. 학문적인 정의로는 식민주의의 특징을 한 영역의 공식적 통제의 존재로 규정하는데, 이는 법적인 주권이 식민주의 세력에게 양보되거나 약탈되는 것을 의미한다. 식민주의에서는 식민지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결정들이 멀리 떨어진 중심부에서 결정되며 식민지가 아니라 중심부 이익의 추구를 목표로 삼는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식민주의에서는 지배자와 피지배인 사이에 부동성, 같지 않은 것, 차별성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성이 중요하다. 식민지 지배자들은 종속민들과의 문화적 타협을 거부하고 그들 자신의 우월감과 지배해야만 하는 숙명을 확신하는데, 여기에는 문화적 우월감만이 아니라 인종적 오만함까지 가세되는 게 일반적이다. 식민지가 근대 초 유럽에서 익숙한 개념이었다면 제국은 더 고전적인 개념이다. 제국은 임페리움의 소거적 개념인데, 임페리움은 로마 공화정 말기 제정 초기 로마법의 권위가 통용되는 공간 영역을 의미했다. 원래는 군사 총수가 가진 최고 권위를 의미했지만 거기에서 이제 지배라는 보다 일반적인 사회적인 용어가 파생하여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지배가 미치는 영역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제 꼭 군대가 아니더라도 그렇다는 거죠. 지배. 제국이라는 용어의 일반적인 사용은 쭉 있겠습니다. 1625년 찰스 1세가 영국이 식민지였던 미국과 스코틀랜드를 지칭하기 시작할 때부터인데, 오늘날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건 본격적인 건 이제 신대륙 발견 이후 이제 식민지 수탈 시기입니다. 18세기에 들어서이다. 이때가 되어서야 영국인들은 제국의 경제적 가치를 깨닫고 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 제국주의는 식민주의보다 나중에 등장하였는데 그보다 일반적이고 광의 개념이다. 1840년대 프랑스에서 처음 등장했고, 이는 나폴레옹 황제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했던 나폴레옹 3세의 욕심을 빗댄 약간 비난적인 어조였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870년대에서 영국 총리 디즈레일리에 의해서 영어권으로 들어온다. 그런데 제국주의를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다. 제국주의는 이제 식민주의는 식민지라는 땅이 중점으로 돼서 생각이 되는데, 제국주의는 그 땅하고 상관없이 이제 지배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랭거 교수는 제국주의를 한 국가나 민족에 의한 다른 비슷한 집단들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또 중요한 게 뭐죠? 간접적인 정치적, 경제적 지배나 통제, 혹은 그러한 지배나 통제를 확립하려는 충동이나 노력, 성향. 그러니까 직접적인 것뿐만 아니고 간접적인 것. 이제 간접적인 게 예를 들면 이제 그 초창기 영국이 이제 해양 제국에서 무역 중심으로 해서 꼭 군대를 많이 파견하지 않더라도 동인도 회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겁만 주는 거죠. 겁만 주는 식으로 간접 지배라고 합니다. 겁도 주고 이제 여러 가지 법이나 행정적인 시스템 같은 걸 이제 도움을 주는 식의. 또 그것뿐만 아니고 지배나 통제뿐만 아니라 그러한 충동이나 노력, 성향 이렇게 합니다.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를 구분하고자 했던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식민주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정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홉스는 식민주의를 근본적으로 유럽 문화를 다른 곳에 옮겨 심는 호의적인 행위로 파악하였으며, 동시에 유럽에서의 실업, 범죄 가능성 등의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구제 행위로 간주했다. 자기들 내에서는 구제 행위가 된다는 거죠, 식민주의가. 반면에 제국주의는 이런 어떤 아름다운 명분조차 없다는 겁니다. 용어 자체가. 제국주의는 영토의 호전적 획득, 군인 중심으로 벌어지는 영토 획득이라는 거, 제국주의는. 원래 초창기 그랬다는 것입니다. 홉스는 식민주의가 자유로운 백인 정착민들의 민주주의, 권력의 분산화 등 대체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길을 열어놓은 데 반해 제국주의는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 식민주의가 사람들이 노쇠한 땅으로부터 새로운 땅에 이주하여 정착하는 진정한 민족체, 내셔널리티의 확산이라면, 자기들끼리의 내셔널리티겠죠. 유럽의 내셔널리티의 확산이라면 제국주의는 모국으로부터 생명력을 빼앗아 가는 것이었다. 이게 안 좋다는 겁니다. 홉슨이 제국주의에서 가장 비난한 점은 제국적 영광이 국내의 비참함을 대가로 획득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게 유럽이 안정되고, 그래서 유럽에서 좋은 것들이 아름답게 나가야
되는 건데 이 제국주의는 자기들 내에서 뭐 탐욕스러운 욕구나 뭐 군대적인 것, 뭐 좋지 않은 것들 때문에 나가서 다 뺏는다는 이런 것 같습니다. 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제국주의의 핵심은 다른 집단에 의한 민족이나 인종의 통제이다. 그 통제는 우선적으로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통제이며 국가들 간의 종속적 관계의 성립과 유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식민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공식적인 영토적 지배를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식민주의와 다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단락 보시겠습니다. 비공식적 제국의 개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 비공식적 제국은 정치적 수단 없이도 제국주의가 가능한 단계인데 그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때 제국을 공식한다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게 영국의 예를 듭니다. 영국이 인도를 자기들이 직접 점령하거나 남아공이나 해외 식민지를 직접 점령할 때가 결국 뭐였냐면 자기들의 힘이 약할 때라는 겁니다. 영국 자체의 힘이 셀 때는 그냥 간접적으로 회사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현지인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알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간접적인 거는 이게 이 지배를 당하는 대다수의 국민들, 민중들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영국의 군대가 점령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군대가 점령하고 있지 않고 실제로는 겉모양으로는 현지 엘리트들, 현지 사람들, 지배자들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비공식적 제국의 가장 뭐냐면 자기들이 바라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신식민주의. 이게 비슷한 거. 신식민주의. 신식민주의도 비슷한 건데 이제 결국 이제 이건데 이게 제국화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 가지고 통제가 안 되니까 이제 군인이 직접 온다는 거죠. 영국 군인이 와서 군인이 온다는 건 결국 반대로 얘기하면 저항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민족이라는 개념. 우리도 한민족 이러는 게 우리끼리 있을 때는 민족이 아닌데 일본 놈들이 와서 우리 하니까 우리 조선 민족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18, 19세기 영국의 해양 자유무역이 그러한 예다. 그러한 관점에서 비공식적 제국이라는 개념은 제국주의의 외연을 확장시켜 주었다. 지금의 중남미와 아시아의 미국의 제국주의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국 이전에 제국주의가 있었다면 뭐죠? 그 다음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국 이후에도 제국주의가 있다는 겁니다. 영국이나 대부분의 프랑스나 이런 식민지들이 20세기 중반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자기들이 이제 더 이상 식민지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철수를 했죠. 다 철수했습니다. 그죠? 혼자 떠났어요. 일본도 갔고 그렇잖아요. 일본도 우리나라에서 갔고 다 갔어요. 뭐 남미나 이런 조차 아프리카에서도 다 떠났어요. 프랑스나 다 나라들이.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어땠죠? 제국주의는 끝났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사실 군대만 떠난 거지. 그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국 이후의 제국주의입니다. 꼭 제국이 군대 상주랑은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 내용이 가장 이걸 피터적 얘기한 사람이 사이드에 이제 있죠. 무슨 사이드인가요? 그 오리엔탈리즘 얘기하신 분, 그분이 이제 이 문화적 제국주의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본 생각하면 돼요. 우리 문화, 이게 일본의 문화가 우리의 정신세계를 잡고 있는 것. 그러면서 이제 여기 제가 사이드 얘기는 안 썼지만 사이드는 그런 식 얘기예요. 우리가 동양, 서양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양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동양이라는 실체가 없는데 서양 사람들이 예전에 미국에 있던 서양 사람들이 동양을 바라볼 때 동양은 중국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고 도덕 수준이 높은 나라야. 근데 이 나라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먹기 위해서는 이렇게 존경하다가 그거를 이제 하나의 문화적 개념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동양은 이래. 그런 거예요. 동양은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맨날 당파 싸움이나 하고 이런 나라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그걸 이제 담론이라고 하죠. 동양 담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동양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미개한 사람들, 우리는 우월한 사람들 이게 생기잖아요. 묶을 수 있으니까 생기는 겁니다. 묶지 않으면은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대상을 해서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지배를 했던 거예요. 이 열등한 대륙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거나 20세기 중반에 돼서 철수했죠. 그 문화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담론이. 결국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조차도 일본 사람들이 얘기했던 우리나라는 맨날 당파 싸움했어. 그걸 우리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어놨던 그 담론에 의해서
동양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문화적 제국주의 이런 거예요. 이게 다 같은 거죠. 제국 이후 제국주의입니다. 이제 신식민주의 같은 내용이 같습니다. 이게 전문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국주의가 반드시 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에 대해 이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를 의미한다면 이러한 의미의 제국주의는 탈식민 시대, 그러니까 1920세기 이후 불균등한 관계에서도 명백히 발견되기 때문이다. 특히 마르크스주의 영향을 받은 이론가들은 전후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적 팽창을 이런 신식민주의 세력에 의한 제국주의의 지속으로 보고 이를 강조한다 했습니다. 식민과 탈식민의 이론, 이렇고 1878년에 어떻게 하고 넘깁니다. 1914년에 1년에 24만 평마일, 어떤 지구의 85%를 이제 이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제 소유하게 됐습니다. 이 제국주의 원인에 대한 논의는 J.F. 홉슨 식민지 줄쳐진 거 보면은 식민 제국의 금융 자본, 그렇죠. 그 다음에 줄쳐진 게, 그 다음에 이제 1960년 로빈슨과 갤러거 주변부 이론 제기합니다. 이제 새로운 관점이라는 거죠. 이 로빈슨 갤러거 이전에는 항상 유럽 사람들 중심으로 했던 거예요. 결국 그것도 담론이죠. 쟤들은 맨날 당하는 놈들이니까 자기들 중심으로 했던 겁니다. 실제로 물론 가장 중요한 관점이긴 하지만 이 내용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공동체, 갈릴리 공동체를 보려고 하면 어쨌든 이 내용이 들어가야 복음이 뭐고 이게 나오는데 이쪽 제국지만 나오니까 우리는 자꾸 뭐냐면 이 반대적인 것만 일부러 하는 거지. 이 내용이 없다는 거죠. 이게 반대가 내용은 아니잖아요. 저항하는 게. 이 내용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로빈슨 갤러거가 이 주변부 이론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유럽 중심적 관점에서 탈피하고 제국주의의 중심 세력과 팽창의 대상 지역이 이제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정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국의 해체에 대한 이론도 원인에 대한 이론과 마찬가지로 유럽 중심적 시각과 주변부 중심적 시각을 분류될 수 있다. 최근 제국주의 연구에서는 이 담론 분석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사이드, 푸코와 사이드 및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경향에서 자극을 받은 담론 연구는 특히 공식적 제국의 해체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변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 상태와 담론 구조의 극복을 목표로 하는 작업이다. 이렇습니다. 신제국주의의 원인,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입니다. 한번 경제적 해석, 정치 경제적 해석입니다. 이제 제가 줄쳐진 거 보면 홉슨의 제국주의였고, 홉슨 이후에는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서입니다. 이게 홉슨과 마르크스주의자 큰 차이가 없는 거죠. 홉슨이 결국은 잉여 자본, 이 땅 내에서, 자국 내에서 이윤율이 자꾸 수익이 떨어진 것 때문에 재미를 못 보는 그 사람들, 자본가들, 금융이 해외로 나간 것들, 이제 그걸로 이제 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홉슨은 그 자체가 해결책이 있다고 보는 거고,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게 계속 반복돼 식민지 쟁탈이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결국에는 더 이상 식민지가 없어서 자기네들끼리 붙게 된다. 이게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 이제 이런 겁니다. 나름대로 또 일리가 있는 해석이죠. 이제 그런 겁니다. 줄쳐진 거 보면 제국주의, 마르크스주의자들, 그리고 과잉 저축하게 되고 대중은 저소비, 그래서 이윤율이 계속 저하하게 돼서 이 축적된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었다. 그 다음 맥락 보면 그렇다면 보호전쟁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대중의 열광이 무엇 때문이냐. 이건 뭐냐면 이제 이 보호전쟁이라는 게 남아공이죠. 남아공 이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이제 남아공에서 이제 영국 사람들하고 네덜란드 후손들하고 전쟁을 벌이죠. 이 남아공이 굉장히 복잡한 나라입니다. 결국은 이제 여기서 금하고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죠. 다이아몬드. 예. 그러면서 이제 남아공이 시끄러워지는데, 근데 왜 영국 사람들이 왜 다이아몬드 캐는 거 가지고 이 보호전쟁을 열광했느냐, 아니냐, 그거죠. 자기들한테는 도움도 안 되는데, 왜 자기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그 전쟁에, 하느냐. 그 영국 군인들 뭐 50만인가 투입된 50만, 60만. 그리고 이 네덜란드 후손들은 뭐, 그 5분의 1, 6분의 1도 안 되는. 그래서 처음에는 영국이 지다가 결국엔 영국이 이기게 되는 이제 이런 내용인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이 계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손해인데, 영국 사람들한테는 손해인데, 어떻게 해서 이 영국의 군중들이 완전히 이 보호전쟁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된다 했느냐. 그게 바로 줄친 겁니다. 언론, 교육기관들을 통해서 이 제국주의를 선전한다는 거죠. 이게, 이 제국주의라는 게 아까 계산도 있지만 정치적, 경제적, 정치, 외교적 계산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의 충동, 동질감, 막 이런 것. 속았다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네. 홉슨 입장에서 줄쳐진 겁니다. 신제국주의가 나라 전체에게는 나쁜 사업이었더라도 어쩌죠? 특정 집단이나 계급에게는 좋은 사업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맥락에 보면 홉슨을 쫓아 금융자본주의의 해외 팽창을 제국주의의 본질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힐퍼딩, 레닌 등 막스주의자들이다. 이게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이 논의의 중심으로 택하고 있는 이윤율 저하와 해외 투자 개념은 원래 마르크스 자본주의 분석에서 제시된 개념이었다. 이게 원래 막스주의자들이 먼저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홉슨이 인용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선 제국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의 분석을 간단히 살펴본다. 마르크스는 영국과 인도의 관계에 대한 관찰에 근거하여 제국적 팽창의 몇 가지 단계를 설정한다. 제일 중요한 게 영국, 인도입니다. 영국, 인도가 제일 중요하니까. 1번, 영국 자본가들은 국내 노동자들의 저임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소비 때문에 해외 시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똑같죠? 2번,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화한 후 값싼 영국의 랭커시어 공산품이 인도 시장을 쓸어버려 인도의 수공업자들을 파면시켰다. 새로운 국제적 노동 분업과 자본 투자 등으로 인해 영국과 인도 간의 불균등 무역을 그 후에도 지속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도는 계속해서 뺏긴다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마르크스가 제국주의에게 파괴와 더불어 재생이라는 이중적 사명을 부여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식민 지배를 봉건 사회를 타파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파악하여 환영하였다. 이게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환영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다가 니들은 좋아진다는 거죠. 이제 홉슨에게는 제국주의는 반드시 자본주의 결과는 아니었다. 그러나 막스주의자들에게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 힐퍼딩은 금융자본주의가 자유방임 자본주의와는 정반대로 이 금융자본주의는 자유방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됐고, 자유가 아니라 지배와 종속을, 경쟁이 아니라 조직을 필요로 하며 그 결과 강력한 국가를 요구를 한다. 이 금융자본주의 국가가 되면 이 금융자본이 투여되는 이 나라들, 외국으로 나가면 위험하잖아요, 외국이. 그거를 보호해줘야 돼요, 국가에서. 안정성이 떨어져요. 해외 투자는 넘버원이 뭐죠? 투기성입니다. 그 투기성 때문에 이윤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잖아요. 지금 군수산업자들이 갑니다. 이게 지금 현대랑 비슷해요. 현대 20세기 중반 이후에 미국이 우리가 뭐라고 하죠? 지금 사회가 이제 다국적 기업이라 그러잖아요. 다국적 기업. 그렇죠? 이제 국가가 직접 나서는 게 아니고 국가는 이 전체적인 기업들 간에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먼저나 나중에 그걸 조정해서 미국 출신들,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거죠. 아니면 적극 개입해서 법에 대한 사안, 소파나 이렇게 철강의 덤핑 같은 사안에 대해서 나서서 이제 자국에는 보호, 외국 거는 이게 외국이 들어오는 건 보호고 자국에 나갈 때는 이제 강제로 그쪽에 문호를 열게 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무너진 거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이죠. 홉슨에게는 그리고 검은 줄 친 거 보면 마르크스주의자에게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력한 국가를 요구하죠. 줄 친 거 보면 그렇습니다. 이 강력한 국가들 간의 경쟁은 어떤 필연적으로 전쟁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줄 친 거 보면 레닌은 이 제국주의를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팽창하려는 욕구를 가진 독점 자본주의 단계이다. 뭐 조금 전문적인 단어입니다만 대충 이거 한번 읽어보면 그 다음에 보면 1번 생산수단과 자본의 집중, 2번 은행 자본과 산업 자본의 합병 및 금융 자본의 창출, 3번 자본 수출, 4번 자본가들의 독점 동맹,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제 뭉친다는 거죠.
5번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열강들에 의한 지구의 영토적 분할. 이제 이 국가들 간에 이게 분할됩니다. 좀 내용 보면 재밌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닌은 홉슨을 쫓아 국내에서 투자처를 발견할 수 없게 된 잉여 자본이 제국주의의 중심 동인이며 이게 어떤 기폭제라는 거죠. 제국주의 국가의 기초는 기생주의가 된다고 봤다. 뭐냐면 제국주의는 노동계급 상층부를 매수할 잉여 이윤을 장치로 내므로써 노동귀족이 혁명적 과업을 포기하도록 만들어 일시적으로 계급 갈등을 완화시킨다. 참 요즘 시대도 맞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뿐만 아니라 국가는 제국주의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국수주의, 민족적 증오와 정복에 대한 욕망을 조장하게 된다. 다 맞습니다. 이 언론을 장악해가지고 계속 나아가야 된다. 이렇다는 거죠. 국민을 이제 우민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또리 장군 보면 뭐 북한 사람들은 뭐 돼지고 뭐 늑대고 이런 것처럼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독점 자본주의는 독점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시장 통제와 천연 자원의 공급처를 찾게 되고 재분할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함으로써 결국에는 전쟁을 유발하게 마련이다. 당시 진행 중이던 제1차 세계대전을 제국주의 전쟁으로 파악한 레닌은 이 전쟁이 혁명의 도화선이 되어 결국 자본주의 멸망을 가져올 것이라고 그때는 확신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정치사회적 해석 보겠습니다. 제국주의의 원인을 국제정치적으로 파악하는 주장은 유럽 국가들의 변화된 위상을 중시한다. 이게 1815년을 갑니다. 빈체제, 빈회의. 이게 이제 나폴레옹 이후죠. 나폴레옹이 이제 전 유럽을 먹을 뻔 했잖아요. 다 점령할 뻔 했는데 졌습니다. 지고 나서 이제 누구죠? 메테르니인가요? 오스트리아 메테르니랑 그 유럽의 각 수상들이 모여서 이 빈이라는 곳에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 7번 갑주를 보겠습니다. 1814년 9월 1일에서 1815년 6월 9일까지 열린 이 회의의 목적은 나폴레옹 전쟁의 혼란을 수습하고 유럽의 상태를 전쟁 전으로 돌리는 겁니다. 즉 프랑스 혁명 이전에 유럽의 왕정 체제를 다시 보수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폴레옹 전쟁과 같은 유럽의 기존 체제를 위협할 일을 예방하기 위해 프랑스가 다시 강대국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 줄 보면 가로 뒤에 보면 이러한 반동 보수적 성격을 가진 회의의 결과 만들어진 게 빈 체제 혹은 유럽 협조 체제였다. 결론적으로 빈 체제는 빈 회의의 결과 만들어진 유럽의 반동적 체제를 의미한다. 이게 역사를 거슬려서 가버리는 거냐. 이제 프랑스 혁명의 그 자유주의, 계몽주의 이런 내용을 다 잊어버리고 왕들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왕들을 이제 그렇게 가자고 한 거예요. 제일 힘센 나라들끼리 뭉쳐가지고. 결론적으로 보면 빈 체제는 빈 회의의 결과 만들어진 유럽의 반동적 체제를 의미한다. 여기서 반동이란 역사의 진보를 역행하는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빈 회의에서는 프랑스 혁명으로 몰락한 부르봉 왕가를 프랑스와 에스파냐에 복귀시키는 등 왕정이 몰락한 곳에 다시 왕정을 부활시키고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유럽 열강들은 소위 세력 균형 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빈 회의의 결과로 형성된 빈 체제는 19세기 중엽까지 유럽 정치 큰 틀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버티려고 했는데 이 독립국가 민족주의를 이제 안 일으키려고 했죠. 근데 우리 사실 민족주의라는 게 굉장히 우리 신학에서도 오히려 중요합니다. 이걸 강조했던 사람이 신학자가 있죠. 루터입니다. 루터. 마틴 루터. 그죠? 루터가 사실은 참 루터는 다른 생각들은 다 무시하고 싶고 이제 그 독일 국민에게 구함 이런 거 있잖아요. 책. 이게 루터가 그렇게 글을 쓰게 된 어떤 그 힘이 또 루터를 보호했던 가장 그 넓은 기반이 바로 이 독일이라는 거죠. 이게 이탈리아 출신의 교황놈들이 루터는 끝까지 카톨릭을 유지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탈리아 출신 것들이 우리 독일 걸 뺏어야 간다는 겁니다. 루터의 핵심은 그거예요. 신학이고 뭐고 그건 다 이제 그거 그렇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반응한 거예요. 그 사람을 지키려고. 근데 루터의 한계는 뭐였겠습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루터는 갈릴리 사람들의 기반 두지 않고 유대 사람, 유대의 높은 사람들한테 기반을 뒀던 거예요. 그 영주들의 기반을 둬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독일에 대한 사랑은 있는 거죠. 독일에 대한 사랑은 있지만 기반이 그냥 독일 전체로 이렇게 흘러갈 때는
별일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독일 뭐, 적이 이탈리아가 됐을 때는 독일은 한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탈리아는 적이 사라진 상태가 됐을 때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탈리아가 나갔어요. 막 힘센 놈, 나쁜 놈이 나갔는데 와서 와보니까 올바른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얘기 계속 하고 보니까 실제로 우리들 내부에서 올바르지 않았던 게 있었잖아요. 그걸 얘기한 거죠. 그때 루터는 농민들 편을 쓰지 않고 영주들 편을 쓴 거죠. 농민들 편을 끝까지 썼던 사람이 토마스 민처.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이 이제 아주 막 이단으로 선고돼서 죽게 되는 거고, 이제 이런 식입니다. 이게 이미 그 독일 내에서도 이런 독일 민족, 이런 의식들이 있었어요. 계속. 근데 그게 계속 실패했죠. 영주들 위주로 하다가,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농민 반란들이 났지만 어떤 영주들 같은 경우는 협상을 처음부터 잘하고 좋은 영주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좀 품삯을 많이 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어떤 주는 이제 반란이 일어나지 않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사실 있거든요. 이제 대부분은 이제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학살을 당했죠. 학살을. 근데 이제 독일이 이러고 있다가 1815년 하다가 결국 비스마르크가 등장합니다. 비스마르크와 이제 이탈리아. 그래서 이들이 등장해서 독일과 이탈리아가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815년 빈체제. 빈체제는 프랑스나 독일 이런 나라들이 깨져져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이 오스트리아랑 뭐 영국이나 몇 나라가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제 힘센 나라 독일과 이탈리아가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특히 독일은 급속히 성장해버리는 거죠. 비스마르크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제 밑줄 보면 중심부에서는 균형이 매우 잘 잡혀져 있어서 변화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유럽의 정치적 투쟁이 주변부로 확장되었다. 겁니다. 이제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이 힘이 없을 때는 뭐냐면 이 자기들끼리 문제가 생겨도 이 안에서 아까 말했던 알사스 로렌이나 이런 거 줘버리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대충 이랬는데 얘들이 힘이 세지니까는 전쟁은 항상 자기들끼리 벌어지잖아요. 독일은 프랑스 싫어하거든요. 프랑스는 영국 싫어하고 계속 그래요. 이제 러시아도 싫어하고 막 전쟁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전쟁 나면은 뭐 우리가 그 난징 조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지만 이제 중일 전쟁에서도 그랬죠. 누가 지면은 땅을 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돼서 이제 승전국에게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쟤들이 돈을 써서 이제 전쟁을 했으니까. 그러면 돈이 어떻게 돼? 땅을 주고 이렇잖아요. 근데 줄 땅이 없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그 땅을 외부에서 주자. 이게 이제 정치적 사회적 해석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꼭 저 외국에 있는 땅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있는 땅이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더라도 잘 찾아봐라. 금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제 아니면 너희들 뭐 배 타고 지나가다가 뭐 잠잘 데 없으면 거기 지나가 쉬우 해놔라. 이제 이미 자기들이 차지했던 식민지를 준 그렇죠. 뭐 식민지를 주기도 하고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아프리카 누구 땅. 자기들이 제일 힘이 세니까는 그냥 지그 땅이 되는 거예요. 이미 자기 있는 땅을 나눠주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지도를 그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볼까요? 이제 주변부 이론입니다. 주변부 이론 넘기시면 6페이지입니다. 이들의 연구는 비공식적 제국, 또 협력과 저항 등의 개념을 통해 제국주의적 통제 행사와 변화를 해석하는 새로운 틀을 제시하였다. 그렇죠? 그들은 제국주의의 동인으로 유럽의 경제적 팽창, 강대국들의 전략적 동인, 다 인정하는 거죠. 유럽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팽창하고 강대국들의 이제 여러 가지 전략적 동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유럽인의 저항과 협력을 함께 언급한다. 주변부 이론의 핵심은 협력 개념이다. 이제 식민지가 제국주의가 유지되려면 협력이라는 거죠. 제국주의 내부에서는 협력하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제 가장 협력을 잘했던 나라가 제국주의 국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상식적인 겁니다. 이런 거 하면 이제 상식이 되는 거죠. 이 영국이 되는 거예요. 영국은 왜냐하면 해양 국가입니다. 배를 통해서 식민지를 건설했던 거예요. 영국은 땅이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스페인이나 다른 그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되도록이면 군대를 보내서 땅을 점령하는 시스템이에요. 영국은 땅이 있어봐야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협력할 사람들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이제 그런 식에서 앞서갔다는 겁니다. 인도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현지 협력자 없이 유럽인들은 애초에 비유럽 제국을 점령하고 지배할 수 없었다. 유럽 제국주의는
싸게 가질 수 없다면 제국은 가치가 없다는 원칙에 입각해 있었기 때문에 제국은 어느 정도는 현지 조직 위에 세워지고 그 지역의 자원으로 운영돼야 했다. 우리가 뭐 해방 이후에 친일파를 동원해서 이제 운영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이게 읽어볼까요? 필드하우스. 필드하우스는 이보다 좀 더 나아간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유럽은 주변부의 자기력에 끌려 제국주의로 휩쓸려 들어갔다고 한다. 제가 여기서는 말하는데 이 대표적인 데가 이제 프랑스죠. 그 미국 독립전쟁, 영국과 이제 미국이라고 해야죠. 미국이 이제 전쟁 붙었을 때 이제 미국이 프랑스한테 원조를 구하잖아요. 근데 물론 미국이 프랑스 식민이 아니었지만, 근데 프랑스가 개입을 안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제 개입을 합니다. 그 당시 프랑스의 형편도 안 좋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혁명적인 요인이 생기게 된 게 독립전쟁에 미국을 협조함으로써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이 중심부 국가들도 외부에 있는 나라 사정에 의해서 끌려가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외부에 있는 그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외부를 점령하고 있던 다른 중심부 나라, 이 중심부가 이 외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뭐 수에즈 운하 같은 것도 그렇고, 예를 되도록이면 이게 주변부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주변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단순히 하나의 작은 변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큰 자산이 되는 순간 주변부의 중심부가 끌려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주변부 제국주의는 첫째, 현장에 있는 유럽인들이 행한 하부 제국주의. 이건 좀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인데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줄 볼게요. 저항, 협력, 그리고 붕괴. 저항이 물론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었지만 특정한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 유럽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이용하는 태도도 나타난다. 이게 이제 뭐 우리 성경책에서 나오는 뭐 헤롯 왕과 뭐 제사장들, 그리고 우리나라로 보면 친일파 다 그렇죠. 문명화의 사명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 독립된 주제입니다. 이 문명화의 사명, 이게 뭐냐면 결국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예요. 키슬링은 백인의 의무라고 단어를 했습니다. 이 백인의 의무, 문명화의 사명. 이게 문명화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대 로마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팍스 로마나 이제 로마의 평화가 되는 거죠. 그 문명화의 사명과 같은 뜻은 아니지만 동일한 이데올로기죠. 이게 문명화의 사명은 이게 저 미개한 것들을 문명화시키자는 거죠. 복음을 믿게 하자. 팍스 로마나는 저 맨날 놔두면 맨날 지그들끼리 전쟁하면서 죽이는 애들이죠. 저 원시적인 부족들이 우리가 점령해서 저 땅들을 안정시키자. 결국은 뭐냐면 저 미개한 것들에 대한 우월의식인 거예요. 이 제국주의를 위한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내용 참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일반 역사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참 이런 거는 우리가 참조할 만한 것 같아요. 이 식민주의적 팽창 시기에 유럽은 세 가지 영향력이 있는 사상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기독교,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가 그것인데 이 모든 조류들이 식민주의를 지지하였다. 제가 이 10번 이 각주를 제일 글자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제일 뒷페이지에 적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2페이지. 이 자유주의라는 겁니다. 12페이지 각주 따로 나와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자유주의는 이 당시 이제 부흥하게 된 자유주의입니다. 철학에서는 관념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서 해석하기에도 직접적 영향을 끼친다. 첫째로 이 내용은 이제 새로운 성서 해석과 해방의 실천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각주 내용은 이 앞에 있는 내용은 다른 책이고요. 이 자유주의는 그런데 첫째로 성경에 표현된 모든 내용들을 그 당시에 구체적인 현실과 유리해서 순전히 개념적 사상적 차원에서 다룬다 겁니다. 이 자유주의가 근대 자유주의가 영향 준 게. 둘째, 이러한 관념적 성서 해석은
성서 메시지의 적용 범위를 자연스럽게 그 개인과 내면에 국한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주변 환경이나 삶의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과 나 실존하는 그냥 이런 1대1 이것만 한다는 겁니다. 지금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개역개정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자유주의 신학의 대표자인 하르낙은 이렇게 말한다. 복음은 이 세상적 발전의 문제를 초월해 있다. 복음이 관심하는 바는 세상 사물이 아니고 인간의 심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츠는 이 본문에 대해 우리나라 개역개정처럼 번역하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마음 속에 내재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너희 안을 인간의 마음 속이라고 딱 해버린 거예요. 리츠리라는 사람이. 이 성서 해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김창락 교수님 얘기입니다. 잘못된 번역이다. 아, 멋있습니다. 김창락. 이게 성서신학의 신학자의 멋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안병문 선생님이 써봐야 멋 내시는구나 속으로 이제 그럴 텐데 성서신학자가 해석해 보니까 당신이 틀렸다는 거예요. 번역이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어몽류 즉 공동체 속에 있다라고 번역해야 한다. 셋째로 이러한 자유주의 성서 해석은 해석자의 사회적 계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므로 결과적으로 기존의 지배 질서를 정당화한다. 이게 자꾸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 당연한 거예요. 개인도 우리 어떤 주위 환경으로부터 떨어진 개인이면 이제 공동체를 보지 않는 거죠. 이게 개인만 본다는 건 중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개인을 보는 건 옆은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주의라는 게 결국 그런 거예요. 관념론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옆에 힘을 가진 사람들, 기득권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이들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가게 해서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차라리 관심을 저 하나님하고 이 영적이고 내면적인 걸 또 두 개 함으로써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팍스 로마나랑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하게 될 그 기독교의 평화, 예수님의 복음의 평화, 이 내용의 대립이기도 합니다. 팍스 로마나 제 논문에서는 어떻게 대립시켰냐면 이 로마의 평화와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하는 선교인데 그 예수님도 결국 이 선교라는 게 뭐냐면은 이 팍스 로마나 이렇게 이 팍스 로마나도 그렇고 이 미시오 데이도 그렇고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머무르지 않고 이 확산하는 거거든요. 확산. 근데 팍스 로마나는 당연히 더 뺏기 위해 확산하는 거예요. 팽창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복음 미시오 데이도 이 공동체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파송시키는 거예요. 머무르지 않고 마을마다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확장해 간다는 이 면에서는 공통적인 겁니다. 그리고 둘 다 평화를 얘기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평화는 결국은 남의 것을 뺏는 평화가 아니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공동체를 챙기는 평화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미시오 데이는 공동체의 확산.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확장시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잘했던 거죠. 고린도, 예배소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로마가 확장되는 것처럼 로마의 확장 그 라인을 따라서 같이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이제 그 개념이 사실 저희 수업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개념을 완전히 인용을 해요. 복음이니 주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들이 다 로마의 용어인 거예요. 심지어는 크리스마스까지 12월 25일도 사실 로마 탕생일 그런 거잖아요. 셋째로 이러한 자유주의 성서 해석은 해석자의 사회적 계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므로 이 계급이란 말이 나와서 조금 좀 거슬리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 선포 대상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 그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을 고려하지 아니하므로 결과적으로 기존의 지배 질서를 정당화시켰다. 로마 제국에 의해 공인되고 국교로 승격된 이후 신학은 언제나 지배체제를 제거하는 구실을 했다. 심지어는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조차 당시 독일의
교회를 로마 카톨릭의 지배로부터 해방은 시켰지만 대신 개신교회로 하여금 당시 봉건 영주들의 통치 질서에 완전히 귀속하게 하고 말았다. 현대에 와서는 제3세계에 있어서 교회와 신학이 제국주의의 침략적 식민정책에 봉사하고 있다. 김창락 교수님 말씀이십니다. 네. 그렇죠. 이게 참 전혀 논박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다음 마르크스주의인데 자유주의 한번 볼까요? 그 마지막 세 번째 줄인가요? 마지막 따라 세 번째 줄. 스페인의 악랄한 식민지 침탈, 그보다는 조금은 덜한 영국의 전 세계 지배에 대해 선교사들은 대체로 식민지 지배에 비기독교적인 과도함을 비난하긴 했다. 그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식민주의의 문명화의 가치와 중요성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이게 뭉텅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명화의 가치, 그러니까 이 식민주의 자체를 인정했다는 거죠. 18세기, 19세기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던 사상적 조류였던 자유주의는 식민주의의 문명화의 사명을 인정하고 지지하였다는 점에서 기독교와 마찬가지였다. 자유주의는 세속화된 기독교라고 할 수 있다. 이건 그 옆에는 제가 쓴 말입니다. 자유주의자, 여기 예수의 제국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미국의 옥새에 모세의 지도로 홍해바다를 건너는 장면을 집어넣자고 주장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 토마스 제퍼슨은 기독교인이 아닌데 미국의 국세에 이 그림을 집어넣었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편적인 상식으로. 그리고 비기독교인이었던 벤담은 예수의 윤리를 존경하여 예수를 최초의 공리주의자로 칭하였고, 존 스튜어트 밀도 예수의 가르침이 자신의 이타주의적 공리주의를 대표한다고 했다. 그 다음 내용이 재밌습니다. 이제 존 로크입니다. 식민주의의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한 자유주의자가 존 로크였다. 그의 이론은 당시 잉글랜드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벌이고 있던 식민사업을 지지해주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그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능력 중 이성과 사유재산을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이성을 중요한 권리로 보았고, 또한 신은 인간이 생산적이고 번식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인간은 이 세상의 자원을 개발하여 생활의 편리를 극대화시켜야 할 의무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로크의 입장에서 보기에 인디아는 이성적이지 않고 게으르고 수동적이며 사유재산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땅은 비어있고 자유로우며 따라서 그들의 승인 없이 획득할 수 있는 땅이다. 잉글랜드의 식민화는 원주민들이 문명으로 이전하는데 필수 불가결하고 따라서 전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다. 스페인의 칼에 의한 정복과 비교해서 로크가 볼 때 잉글랜드의 식민화는 신과 인류 그리고 인디언에게까지 봉사하는 도덕적 기적을 행하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참 멋있죠. 영국의 인도 지배에 대해 마르크스는 잉글랜드의 죄악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들은 아시아의 근본적인 혁명을 가져오는데 역사의 무의식적인 도구가 되었다고 진단하였고,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그의 추종자들이 그들의 전수되었다. 물론 막스주의자들은 식민주의의 잔혹함과 착취적 성격을 간과하지는 않았지만 어찌되었건 문명화의 사명을 믿었다는 점에서는 시대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가 그렇듯이 제국의 건설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충동이나 본능의 문제가 되었고, 더 위대한 힘에 대한 복종의 문제, 그렇죠. 더 위대한 힘에 대한 복종의 문제가 되었으며, 제국적 비전의 도래는 성령의 하강하심과 같은 비슷한 것이 되었다. 이거 기독교 책이 아닌데 쓰신 분이 이 용어를 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시킨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도덕성.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게 생기면. 이게 도덕적 명분과 신앙적 명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그렇죠. 학살의 차이입니다. 이게 신앙적인 차이가 있으면, 우리가 가나안을 점령한다. 그러면 이게 자신이 괴롭지 않고 더 죽일 수 있는 거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저기 보면 많이 등장해요. 선교사들이 남겼던, 특히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1억 명의 그 인디언들을 죽인 미국 기독교인들, 그 후손들이 지금 한국에서 예수 전도단들이 그 후손들이잖아요, 지금. 이제 꼭 그렇다는 볼 수 없는데, 결국에는 이제 선조로 가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 자료들을 남긴 사람들이 선교사들인 거예요. 막 애들 다리 잡고 벽에다가 머리 깨고 그리고 이제 이런 장면들을 선교사들이 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유명했던 게
그 세균에 전염된 모포 같은 거를 이제 선물로, 호의로 서로 잘 지내는 척 하면서 선물로 주면 그 병들이 좀 말라리아 말고 당시 이제 널리 퍼졌던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강가에 나 있는 모든 마을들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총칼로 죽인 것보다 이제 그게 이제 스페인에서도 많이 그랬죠. 스페인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이건 아니건 간에 다 그렇게 거의 민족들을 뭐 다 사라지게 했던 거죠. 이제. 근데 그 장면을 중요한 건 선교사들이 묘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시기 위해서. 지금의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셨다. 다 이런 식의 묘사한 거. 이제. 이게 그래서 이데올로기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19세기 중엽 이후 이러한 문화적 우위가 인종적 우월감과 연관되자 이제 좀 더 무서워지는 겁니다. 18세기, 19세기 초중반까지 해도 좀 더 도덕적이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나아가면서 이제 다른 도덕률이 나타났다. 그 밑에 줄 보면 뭐죠? 이제 사회적 다인주의입니다. 이 다인이라는 게 있죠. 열등한 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사회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종 간에 어떤 사람들 간에 사람들이 열등하면 니들도 짐승인데 짐승도 열등하면 죽는 거지 뭐 사라질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뭐 성서적이지 않은 걸로도 제시가 되는 거죠. 성경적으로는 물론 이제 뭐 아시죠? 셈, 함, 야벳 거기서 등장하죠. 야벳은 뭐 멸망당해야 되는 거죠. 이제 노예로. 사회적 다인주의는 우월한 인종이 열등한 인종을 지배하는 것을 자연의 법칙으로 주장하고 제국주의의 정당화에 기여하였다. 1898년 영국 수상 솔즈베리는 약한 나라들은 점점 더 약해지고 강한 나라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제 힘만이 다른 종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라고 주장하며 이 명백한 운명을 강조했다. 인종에 대한 편견들은 도덕적 의무감과 영국과 아시아, 아프리카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전조를 보였다. 그러면서 문명화의 사명이라는 개념이 발전한다. 이때쯤 영국인들에게 제국주의는 특히 도덕적 의무가 되고 선민의식은 그들의 경제적 우월감, 영국 해군의 우세, 강력한 종교적 추진력과 사명감에 근거하고 있다. 이게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강력한 종교적 추진력. 당시 영국의 경건주의 뭐 있겠죠. 이들은 18세기 말부터 복음주의라 불리는 종교적 경건함의 영향을 받았다. 이들의 도덕적 우월감은 19세기 초 긍정적으로는 이제 노예무역을 폐지합니다. 영국에서 영향을 줬고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문명화의 사명이라는 의무감으로 성서적 의미로까지 확대되었다. 제국주의는 신이 주신 사명이 되었고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제국은 사회적 정신적 개혁을 기다리는 거대한 교구가 되었다. 이제 전 세계가 이제 교구가 된 겁니다. 이제 이 문명화의 사명에 거의 모두가 동의하였다. 이 선교 제국주의자로 불리는 리빙스턴은 부족 사회의 기반이 상업과 백인들의 정착에 의해 무너질 때까지 아프리카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을 거다. 제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리빙스턴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줄친 내용이죠. 무자비한 식민주의자들의 전진을, 이게 식민주의자들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는 게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리빙스턴. 그리고 마르크스도 유럽 중심주의자로서 영국의 인도 지배에 불만이 없었다. 버나드 쇼나 페이비언 사회주의자들은 물론 노동당의 일부 사람들도 제국의 가치를 인정하고 제국주의를 사회주의를 촉진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유용하는 방법을 생각하였다. 이 백인은 백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문명화의 사명이 순수하지는 않았다. 리빙스턴조차 기독교, 상업 그리고 문명을 함께 가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사회개혁가들 역시 성경과 정기는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교사업은 식민지 획득을 따랐으며 깃발이 무역을 따랐다면 무역은 종종 십자가를 따랐다. 토착민들 역시 제국주의와 기독교 선교는 동전의 양면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백인 한 사람이 너의 땅을 빼앗는 동안 다른 사람은 너로 하여금 무릎 꿇고 기도하도록 만든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참 멋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버나드 쇼 유명한 분이죠.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이 아일랜드도 참 서러움이 많은 민족이에요. 여기는 이게 미국, 캐나다하고 좀 틀립니다. 또 아일랜드는 또 영국의 식민지죠, 거의. 피만 하얗지 얼굴만 하얗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감정이 안 좋아요. 보니까
영국의 위선을 풍자하였다. 영국인은 자유와 국가 독립의 위대한 애찬자들로서 전 세계의 반을 점령하고 그것을 식민화라고 불렀다. 맨체스터의 품질 나쁜 상품을 팔기 위해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면 영국인은 선교사를 파견하여 원주민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파한다. 어떤 이유로든 원주민들은 선교사를 죽인다. 영국인은 기독교를 방어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해 점령한다. 그리고 시장을 획득한다. 그의 표현은 항상 의무이다. 이거예요. 이제. 예. 라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다음에 기독교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발턴 그룹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인도의 하층민들이에요. 인도의 하층민들인데 사실 이렇게 담론이라는 게 한계가 뭐냐면 담론도 사실 일반화를 시키죠. 근데 영국이 인도를 점령했고 인도 사람들이 똑같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똑같이 핍박받고 똑같이 고난받을 거 생각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인도에서는 이 서발턴 그룹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한 사회 내에서 국가에 의해 배제되고 지배당하고 억압된 사람들, 민족이라는 거대 담론에 의해 그 존재가 인식되지 않는 사람들, 여성, 농민, 노동계급, 뭐 그에 이제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 그 흔히 말하는 민족주의 운동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서발턴 그룹 셋째 줄 뒤에 보면 서발턴의 사회적 위치는 민족과 계급의 정체성을 거부했다. 이런 게 중요하죠. 이제 우리 갈릴리 사람은 예로 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동질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하고. 거부했으며 그들의 반항의식, 종교성, 신화적 비전 등은 민족주의 엘리트에게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서발턴은 민족의 요구를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됐다. 서발턴 그룹의 목표는 이들의 파편화된 우연적 역사를 찾아내어 역사에서 생략된 사람들의 정치를 쓰고자 한다. 생략된 사람들의 정치. 이런 내용들은 이분 책인지 어디도 여기도 나옵니다. 이게 우리 역사는 사실 특히 저항의 역사조차도 굉장히 굵은 사건들 위주로 나오거든요. 이게 이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에 대항했던 사건들이 있죠. 한 200년간에 몇 번의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큰 사건들 외에도 그들이 계속해서 태업이나 아니면 작게 저항했던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간파를 해야지. 왜냐하면 큰 사건 위주로 보면은 같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다른데 따로 이 사람들이 진행한 게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주의할 점은 서발턴이 반드시 밑으로부터의 역사와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서발턴 그룹은 타자인 서발턴의 주체로서의 단순 이동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주체 타자의 이원적 대립상을 본질로 하는 서구의 근대 인식론적 구조를 답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상층부 사람들 대상에서 투쟁한다 꼭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원적인 것은 그 담론 자체가 유럽식 담론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서발턴적 안목에서 볼 때 마르크스주의 역시 계몽주의 한 분파이며 모든 역사가 접근 가능하다는 역사주의의 방법론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 막스조차 이렇게 비판합니다. 상당히 그래도 매력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보시면 그 다음에 이들의 담론 연구에서는 민족국가 개념이라는 게 바로 식민주의 권력 담론이 만들어낸 카테고리라는 겁니다. 민족국가라는 것 자체가 없는데 니들이 이렇게 결국 이것도 유럽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보시겠습니다. 민족은 더 이상 억압된 사람들의 피땀으로 성취된 영광스러운 결실이 아니며 탈식민적 민족주의는 오히려 억압적이고 총추화되는 이데올로기와 실천이었다는 것이다. 탈식민 국가는 식민지 시대 구조의 모방과 반복일 뿐이다. 이겁니다. 이게 얘기가 나오는 게 아까 처음에 제가 민족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독일 민족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탈리아 민족도 얘기했죠. 근데 이런 얘기들이 한편으로 보면 자꾸 어떤 민족이라는 개념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조차도 이 기득권 담론이 이용하라는 거죠. 더 엄밀하게 보면 이 담론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 내부의 밑바닥의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흘러가는.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하나의 담론을 이끌지 말고 실제로 그들을 연구하고 분석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들의 것들을 연구하려는 태도, 것들을 이제 파악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밑에 줄 보면 서발등 그룹은 엘리트 정치로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정치의 장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한다. 흔히 말하는 주류 정치, 또 주류 학문에서 언급되지 않는 내용들을 공부하자는 거죠. 이제 매력 있는 공부 같아요. 이제. 제국의 해체, 비판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제국의 해체. 제2차 세계대전은 제국을 지배하려는 유럽인들의 의지와 능력을 약화시켰다. 유럽 제국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착취의 정도를 높임으로써 식민지의 저항을 강화시켰고 전쟁 도중 일본이 동남아를 점령한 사실은 유럽 제국의 위신을 실추시켰다. 이러한 정세는 당연히 식민지 종속민들의 제국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켰고 제2차 세계대전은 민족 해방운동이 증폭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 제국주의를 정의하는 기독교 입장에 이쪽으로는 제가 정리는 안 됐지만 보겠습니다. 그 김창락 교수님 책 위주로 아마 했을 겁니다. 기독교 입장에 새로운 해방이냐 새로운 로마냐. 우리 기독교가 제국주의를 이제 새로운 해방이냐 새로운 로마냐. 진짜 해방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 로마의 지배체제로 가느냐 이게 한 건데 첫 번째 기독교의 선교 목차를 제가 어떻게 잡았는지도 모르겠네. 기독교의 선교 보겠습니다. 기독교 원래 선교 이게 기독교를 얘기한 겁니다. 이제 기독교는 뭐냐면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18절에 예수의 선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전하게 한다. 이 선교한다. 전파한다는 거죠. 결국 그럼으로 인해서 이러한 공동체를 세운다는 겁니다. 이게 미셔데이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전파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전파해서 그들에게 맞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공동체, 미셔데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 로마의 평화와 대립되는 하나님의 평화가 됩니다. 이 평화라는 말이 나와야 되니까. 왜냐하면 로마가 당시에 평화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제 평화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4장 18절 19절 잘 아시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되게 하고 가난한 얘가 이제 뭐 포로되고 눈물고 다시 뭐 눌린 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이 가난한 자들의 예가 뭐 이런 예들이니까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가난한 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이게 성서신학자의 매력입니다. 이 김창락 교수님 책인데 이게 예수의 선교의 대상이 가난한 사람. 예수가 이걸 한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파한다. 또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든다. 그 평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이건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아나빔을 가져오고 아나빔이라는 단어. 제 논문에도 이게 나옵니다만 이 아나빔은 이제 한국 성경책에서는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서는 억눌린 자들, 그리고 천대받는 자들, 비천한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 낮은 자, 불쌍한 사람 등으로 번역되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가난한 사람으로 번역된 게 시편하고 이사야 한 주씩입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번역된 것도 몇 구절 있습니다. 근데 개역성서는 공동 번역 성서와는 전혀 달리 이 낱말을 개정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달리 이 낱말을 거의 대부분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갑니다. 이게 성경 자체가 이데올로기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이게 슬프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개혁성서는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그 다음으로는 가난한 자, 빈곤한 자로 번역했다. 위에 여러 가지 번역의 예들을 성격상으로 두 가지로 대별하면 가난, 억눌림, 천대 따위의 부정적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와 겸손, 온유함 따위의 긍정적, 개인의 어떤 성품적인 거죠. 번역의 경우이다. 이사야 61장 1절에 아나빔이 부정적인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은 저는 문맥으로 동일하죠. 눈멀고 억눌리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서는 이 가난이 굉장히 현실에서 가난한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즉 아나빔이 마음 상하고 포로되고 갇히고 슬퍼하는 자의 앞서 총괄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부정적인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을 가리킴에 틀림없다. 다만 문제는
물질적 경제적 의미에서의 가난한 사람들이냐 또는 정치적 사회적 의미 억눌린 사람들이냐는 것이다. 굳이 나누자면 이겁니다. 그러나 보죠. 정치적 사회적으로 억압과 차별을 받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경제적 물질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나라 뺏기면 가난하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잘못된 정치와 잘못된 사회 관계의 자연스러운 소산물이다. 억눌림은 당하는 약자는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억눌림 당하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은 동의어가 될 수 있다. 다만 억눌림이 가난의 원인이라는 의미에서 이사야 61장의 아나빕은 억눌린 자들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다. 김창락 교수님 글입니다. 그런데 아나빔의 동사인 아나와 명사형인 아니, 형용사 아나브는 인간과 물질 사이의 정태적인, 이게 멈춰있는 관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이의 사회적 관계, 강자와 약자 사이의 이 동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아나라는 동사가 대표적으로 쓰는 게 뭐냐면 여성이 남성에게 강간당할 때 쓰는 거예요. 이러면 딱 오는 거죠. 아나가 이러면 아나부가 이게 뭔지 오는 겁니다. 뭐 겸손이고 뭐 이러면 좀 사실 너무 돌린 표현인 거죠. 이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표현하면 몰라도 그래도 좀 심한 건데 이렇게 단어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서 소위 가난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바벨론 유배 생활 기간에 그들의 원수에 의해 모든 기본권을 유리당한 채 고통받는 피지배 민족으로서의 유대인의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말한다. 이제 이런 시편의 내용들, 이사야서의 내용들 결국 뭐냐면 그들이 나라를 뺏겨서 페르시아나 바빌론에 이런 끌려가서 거기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면 자기들의 동질감을 느낀 거예요. 누구는 부우고 누구는 가난이 아니고 우리들이 총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서러운 사람들. 그러한 총체적인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서 여러 곳에서 행하시는 기적의 행위들, 맹인이 보고 절뚝박이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등은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받는다는 말로 정의될 수 있다. 그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사역들이 한마디로 하면 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좀 더 멋있게 얘기하면 마가복음 1장 13, 14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즉 중요한 말씀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예수 선교 활동의 하나의 예가 아니라 예수 선교 활동의 전체 요약인 것입니다. 예수님 선교 활동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선교 활동을 정의해라 그러면 가난한 자에 대한 복음 전파, 이게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미셔데이, 하나님의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교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교는 가난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김창락 교수님이 말한 성서 해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 예수가 초창기에 말한 거 그게 뭐죠? 그게 이제 나오죠. 처음에 나오는 갑자기 그 용어들이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한 200여 년간 뜨거웠던 논쟁들 있잖아요. 예수가 말했던 것과 나중에 그 예수의 공동체들이 신앙 고득체들이 말했던 것을 구분하려고 했다. 이게 이제 수백 년간 지금까지도 주류적으로 옵니다. 우리 주석서 보면 다 그런 것밖에 없어요. 양식 비평하면서 이제 그 구분하려고 했다. 그러면 이제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다 이제 없애버린 거죠. 그럼 뭐 구분할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직도 그런 말장난에서 이제 김창혁 교수는 그거예요. 그 구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라는 겁니다. 첫 시작이 왜 예수라는 인물을 따로 놓고 보느냐? 아까 같이 한 거고 이제 그들의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이야기가 나는 거죠. 이 처음에 나왔던 김창래 교수님 얘기는 뭐냐면 이제 물론 다른 데서 나온 얘기기도 하지만 이 복음서가 당신들 얘기처럼 뭐 곤란해서 하나씩 파편화되고 끄집어내고 어떤 것들은 내용을 나눠가지고 이것은 저기서 가져오고 저것을 가져오고 예? 그래갖고 하나 뭉쳤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건 이제 그런 분석은 니들이 하는 거고 그게 그만큼 예수와 사람들을 개별화시키려고 했던 거다는 거죠. 진짜로 놓고 보면 뭐냐?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했던 얘기들이 그게 사람들이 부르기 쉬운, 말하기 쉬운 말 언어로 인해서 이게 전체가 하나의 어떤 이야기로 흘러왔을 거다라는 겁니다. 약간은 뭐 좀 무리수일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전체 이야기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부터 한 10몇 장까지 아니면 한 1장 몇 장까지라도 3장 4장까지라도 이야기 하나 끊어진 게 아니고 근데 그게 이제 김창혁 교수님 책에서 뭐냐면은 마가복음 1장부터 하나님 나라 선포부터 3장 중반까지 계속된 얘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로서 쭉 나열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 3장 후반부에 이제 그 회당 안에서 손 마른 자 고칠 때 저는 예수 죽여야겠다라고 누구는 얘기하고 근데 그 다음 절에 민중들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계속 좋아하고 예수님이 하고 이제 여기까지가 적어도 하나의 스토리가 된다는 거죠. 하나의 이야기가. 근데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배웠던 신학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선교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었다. 결국 이 선교가 안에서 예수님과 제국주의가 대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화, 제국주의의 평화. 예수님의 선교관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확장시키는 것에 반해 제국주의의 선저, 제국주의의 선교는 어떤 명분을 갖다 대든 이건 제가 한 거죠. 이제 로마 제국주의에서는 팍스 로마나, 근대 식민주의에서는 문명할 사명 갖다 대든 그 본질은 억압받는 자들의 이득을 통해서 자신들이 갖는 거죠. 예수님은 억압받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고 유럽과 로마의 제국주의 시대는 억압받는 사람들 억압하고 자기들의 것들을 확장시켜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예수님이고 이제 구약으로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구약은 초창기 이스라엘은 단일한 민족 공동체가 아니다. 그 당시에 하비루라고 지칭되던 사회 계층의 집합체였다. 성서에서 히브리라는 낱말과 동실되는 위와 같은 명칭의 사회 계층은 당시에 중동 일대에서 정착할 땅이 없어 떠돌아다니면서 강제 노동 또는 군역에 동원되거나 지방 토호들에게서 노예생활이나 품팔이로 정사하면서 끊임없이 사회 분란을 야기시키던 무리였던 것 같다. 이들이 모세의 용도하에 이집트의 노예생활에서부터 집단적으로 혹은 곳곳에서 간헐적으로 기존 사회체제로부터 탈출해 나와 산간지대에서 그들 자체의 새로운 삶의 공동체를 형성했다. 평등과 평화가 지배하는 사회였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이룩한 공동체를 지켜나갔고 계약법전은 이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다. 이제 거기서 모세의 십계명과 이런 것들을 등장한다는 거죠. 뭐 하비루 이런 거 인정치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마지막 10번째 시험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꼭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아남은 게 아니잖아요. 그 문주에 이제 그 양의 피를 묻히면 다 같이 살아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애굽에 다 하층민들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때 계약, 그 평등하고 나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밑바닥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운 계약이 신명기라는 겁니다. 이제 신명기든 모세 계약이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부족 동맹 시대까지 이러한 사회 체제가 유지되었는데 판관들은 사사기들은 이러한 공동체 유지 기능을 카리스마적 권위로 담당했다.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 내에서 담당했던 사도들의 기능을 판관들의 그것과 이제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사사기의 사사들과 비슷했다는 거죠.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와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이의 차이점이라면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는 기존 사회 체제를 떠나 완전히 독립된 사회로 형성된 거라면, 그렇죠. 이제 떠나서 자기들의 어떤 시내산이나 이제 갈릴리인가요? 이렇게 와서 이제 정착을 했던 것 반해 후자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기존 사회 체제 내에 머물러 있으면서 새로운 삶의 모델을 실천했다는 점이다. 당연히 어떻죠? 후자가 훨씬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훨씬 어렵고 공동체 안에서 논란이 많았을 것이다. 로마 제국주의와 교회 공동체의 상호관계에 대한 바울의 치열한 고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전향후 바울의 활동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종말적 하나님의 백성 혹은 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새 이스라엘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신명기 시내산에서 그 계약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던 그 낮은 사람들, 고통으로부터 탈출했던 그 사람들,
너희도 뭐 애굽 이방 백성들을 억압하지 말라 나오잖아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그 어떤 정신이죠. 그 계약을 다시 한번 이 안에서 예수님을 통한 메시지를 통해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로 간주하면서 내적으로는 그것의 변질을 막고, 그렇죠? 그 복음의 변질을 막고 외적으로는 이방 세계까지 확산하기 위한 이제 투쟁이었다는 겁니다. 아, 이거는 구약권은 이거 안 봐요. 에스겔서 나온 거는 이제 애굽과 여러 나라들이 이제 제국주의로 이스라엘 괴롭히다가 니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멸망당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제국주의를 싫어한다. 이게 이제 선지서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고요. 이제 이 내용들은 뭐 알만하니까 넘기겠습니다. 11페이지 3번 정리 나오겠습니다. 이 제국주의와 기독교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같은 억눌린 자들을 계속해서 착취하고 죽였던 반면에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은 제국의 사망 선고를 통해 그렇게 억눌린 자들과 함께 하셨으며 또한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기독교 제국주의 용어처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용어가 함께 사용되는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 이제 그것은 무엇보다도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본질을 숨긴 채 주변부를 상대할 수 있는 도덕적 개념들, 팍스 로마나 백인의 의무 등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에 가능했다. 추가적으로는 그들 제국주의적 국가들의 빌부터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던 주변부 국가들의 기득권층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훨씬 수월했다. 이들은 예수님 당시 헤롯과 대제사장 등의 기득권층, 그리고 서발턴 그룹에 의해서 드러난 이제 한 민족 내에서 서로 다른 게 계급 간의 분열입니다. 우리는 이율배반적이지만 동시대 두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였던 이 로마 제국주의의 팍스 로마나와 기독교의 평화를 서로 비교 연구하여 이 제국주의 평화 안에 드러난 폭력성을 드러내며 반대로 그러한 폭력적 풍토에서 꽃피운 기독교의 평화의 아름다운 가치를 공감하고자 한다. 팍스 로마나와 기독교의 평화는 모두 확장을 추구했다. 제국의 약탈은 당연히 식민지의 모든 양분과 새로운 식민지를 향해 확장을 노리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선교하심으로 당신의 평화와 평등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누룩처럼 확장되기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평화도 또한 확장을 동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두 평화는 재수 어떻게 보면 시기도 같은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이게 로마 평화, 기독교 평화가 이제 시기도 같고 이 성격도 같아요. 둘 다 공격적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평화도 공격적이죠.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좋은 거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팍스 로마나와 미쇼데이의 충돌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평화의 충돌은 로마 제국에서 결국 미쇼데이가 승리합니다. 승리로 이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1차적으로 끝이 났지만 이 승리라는 것 자체가 결국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 세상에서 승리라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나쁘게 되는 겁니다. 이 승리라는 게 결국 역으로 제국으로 나아가는 모순을 던집니다.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된 이후 2000년 가까이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팍스 로마나의 평화를 강요하게 되고 근대에 들어와서 그들 기독교 국가들이 거짓된 평화론으로 무장한 채 주변부 국가를 침략해 학살하고 괴롭히는 데 이제 도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제국에서 충돌했던 두 평화론에 처절했던 모습들, 즉 제국 종교의 탄압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 결국엔 그 제국 종교와 제국 시스템을 이용해 끝까지 주님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확장시키는 데 성공했던 사도 바울과 선조 기독인들의 몸부림을 알아가야 한다.